안녕하세요. 저는 57살 이름은 이은자입니다. 요즘은 하루 중 딱 1시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 시간에 저는 늘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누군가는 그게 뭐 대수냐고 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참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가 유일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제 옆에는 남편이 누워 있습니다. 말을 잃은 지는 오래됐고 몸을 가누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눈동자를 보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눈동자는 말을 대신하거든요. 살겠다는 의지도 고통의 그림자도 미안함도 그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용한 날들이 오기까지. 저는 수없이 울었고 몇 번이나 떠나고 싶었으며 한 번은 정말 집을 나선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병을 사랑의 연장선이라 말하지만 어떤 사랑은 고요히 썩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희생은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저는 그걸 아주 오랫동안 제 몸으로 배웠습니다. 남편이 아픈 그날부터 제 인생의 우선순위는 항상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요즘 조심스럽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은자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시간, 아내도 아니고 보호자도 아니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나를 떠올려 보는 시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아팠던 이야기이자 그로 인해 내가 어떻게 사라졌고 또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간병 중일 테고 누군가는 그 끝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이제 아주 조심스럽게 첫 장을 열어보려 합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김치를 꺼내고 된장국을 끓이며 남편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유난히 늦게 일어나네.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가니 남편은 침대에 그대로 누운 채 눈만 껌뻑였다. 여보 왜 그래? 대답이 없었다. 나는 순간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다. 손을 뻗어 그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남편의 왼쪽 팔과 다리는 축 늘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여보? 여보. 나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고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그저 그의 눈을 붙잡고 있었다. 남편의 눈은 떠 있었지만 말도 손짓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멀게 느껴지는 그 침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병원에서는 뇌졸중이라는 말이 나왔다. 혈관이 막혔고 뇌 일부가 괴사됐다는 진단.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악의 경우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하얘졌다. 남편은 그날 저녁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나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새웠다. 텅 빈 복도 형광등 아래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였다. 그게 사랑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다음 날 아이들에게 연락을 했다. 딸은 아기를 보느라 바로 오지 못했고 아들은 출장 중이라 몇 시간 뒤에야 도착했다. 나는 혼자 남편의 상태를 듣고 서류에 사인하고 입원 절차를 밟았다. 어떤 설명도 위로도 없었다. 누구 하나 은자 씨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았다. 그저 보호자분 여기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 말뿐이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아내에서 간병인으로 바뀌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버렸다. 남편은 깨어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다. 입술이 약간 떨릴 뿐 어떤 말도 감정도 표정도 담기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고통스러운 건지 화가 난 건지 나를 알아보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다. 나는 묻지 못했다. 괜찮아? 대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만 속으로 되뇌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병원에서는 재활병동으로 옮기라고 했다. 앞으로는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고 누군가는 상시로 옆에 있어야 한다고. 나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울었다. 목 놓아 울 수도 없었다. 소리 없이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다. 울고 나니 조금 나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막막해졌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날들이 어떤 모양일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는 몰랐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보냈다. 열흘 동안 나는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병원 복도에 놓인 플라스틱 의자 위에서 졸았고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의료진이 들락거렸고 매 시간마다 기계음이 울렸다. 하지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언제나 똑같은 방향만을 향했다. 천장 혹은 내 얼굴. 아니, 내 눈을 향하는 듯한 얼굴. 나는 그 눈동자 속에서 뭔가를 읽고 싶었지만 읽을 수 있는 문장은 아무것도 없었다.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들려왔다. 우리 엄마는 이제 호흡도 못하세요. 아버지 오늘은 눈 뜨셨어요. 남편이 어젯밤에 자꾸 헛소리를 해서요. 사람들은 서로의 고통을 담담하게 교환했다. 눈물도 위로도 없이. 그곳에선 아프다는 건 이미 일상이었고 그 일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다. 나 역시 그곳에 익숙해져 갔다. 놀랍게도 아주 빠르게 남편은 중환자실을 나와 재활병동으로 옮겨졌다. 병실엔 4명의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있었다. 매일 아침엔 물리치료사들이 와서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접었다 폈다. 나는 옆에서 시트를 정리하고 물수건을 데우고 언제든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누를 준비를 했다. 시간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환자의 체온, 혈압, 식사, 약 시간, 배변. 그 패턴이 곧 나의 하루가 되었다. 가끔 간호사가 말했다. 보호자분 쉬셔야 해요. 너무 지치면 큰일 나요. 하지만 내가 빠지면 남편은 아무것도 못했다. 음식을 떠먹여주고 기저귀를 갈고 가래를 뱉게 해주고 물을 빨대에 꽂아주는 일. 그 모든 걸 누군가는 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결국 나였다. 자식들도 종종 오긴 했다. 그러나 그들은 몇 시간 머무르고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요. 라는 말을 남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은 마치 힘들지 마라가 아니라 힘들어도 엄마가 하라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돌아서서는 조용히 병원복을 갈아입혔다. 남편은 말을 하지 못했지만 표정으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기분이 나쁘면 입술이 일그러졌고 배가 고프면 눈을 치켜 떴다. 한 번은 치료 중에 아파서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간호사도 환자들도 깜짝 놀랐다. 그때 나는 안도했다. 아, 소리를 지를 수 있구나. 아직 살아있구나. 그 기쁨은 아주 잠깐이었다. 그 뒤로 남편은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고집도 세졌고 가끔은 나에게 화를 내기도 했다. 말은 못하지만 눈빛, 숨소리, 표정으로 왜 이렇게 하냐는 불만이 느껴졌다. 나는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어.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쌓였다. 나도 힘든데 왜 이걸 나한테 쏟아내지? 당신은 아프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그 말들을 수십 번 씻고 삼켰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나는 휴게실로 내려갔다. 자판기 커피를 뽑아 입에 댔는데 그냥 눈물이 뚝 떨어졌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정말 슬퍼서 운 건지 그저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때 아주 또렷하게 든 생각은 이대로 가면 내가 먼저 망가지겠다 는 것이었다. 남편이 아픈 게 아니라 나도 함께 병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다시 병실로 올라갔다. 그게 내 하루였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나아요? 이 손 내가 꼭 다시 움직이게 해줄게요. 나도 힘들지만 당신이 더 힘들지. 그치? 내 말에 남편은 가끔 눈을 깜빡였다. 그 한 번의 반응을 믿고 나는 더 많은 말을 쏟아냈다. 어쩌면 그건 남편을 위한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을 붙들기 위한 말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설득하는 방식이었달까? 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딸은 아기를 돌보며 종종 영상 통화를 걸어왔다. 엄마, 아빠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엄마, 밥은 좀 챙겨 드셨어요? 말은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화면 속 딸의 얼굴은 늘 바빴고 말끝은 늘 조급했다. 내가 대답할 틈도 없이 엄마, 미안한데 애가 또 울어서 끊을게요. 그리고는 뚝 끊겼다. 아들은 주말마다 한 번씩 병원에 왔다. 오면 한두 시간 있다가 엄마, 내가 있으면 뭐 도와드릴 거 없죠? 나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하잖아. 그리고는 간단히 과일 바구니만 두고 미안한 얼굴로 돌아갔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갑작스런 아버지의 병환이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테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미안하다는 말조차 점점 줄어들었다. 그들은 내 간병을 엄마가 해주는 당연한 일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딸이 말했다. 엄마가 있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는 이어붙였다. 엄마 아니었으면 아빠 누가 돌봤겠어요?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게 들리던지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고맙다는 말보다 그럴 수밖에 없지라는 기색이 그녀의 말투에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병원 복도 끝 자판기 앞에서 나는 다시 눈물을 삼켰다. 나는 엄마고, 그래서 참아야 하고, 그래서 다 해야 하고, 그래서 괜찮아야 하는 사람인가. 그 말이 가슴에 박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간병이 길어질수록 나에겐 나만의 공간이 사라져갔다. 병원 침대 옆간이 의자가 나의 자리였고 샤워는 병원 1층 수면실에서 급히 끝냈으며 내가 잠드는 시간은 언제나 남편이 잠든 후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언제까지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나는 너무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 간병이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남편이 아픈 게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순간 나는 가족의 틀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았다. 그래서 그 모든 말은 내 안에서 소리 없이 썩어갔다. 병원 생활 3개월째. 남편은 조금씩 단어를 뱉기 시작했다. 물, 추워, 은자야.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낯설고 애틋하게 들렸던지 나는 엉엉 울 뻔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웃음은 나지 않았다. 기뻐야 할 순간이었는데도 그건 어쩌면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잃어서일지도 모르겠다. 남편이 나를 부르기까지 나는 수백 번 나를 잃어야 했으니까. 남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의사 표현은 느렸지만 가능해졌고 왼쪽 팔은 여전히 굳었지만 오른손으로는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에 가족들은 안도했다. 아이들은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말했고 병실을 방문하는 지인들도 정말 다행이다. 이제 곧 좋아질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나만은 이제부터가 더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몸이 낫는 만큼 그의 감정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자주 짜증을 냈다. 왜 밥이 식었냐? 물 좀 미리 떠다 놓지. 이불 정리도 엉망이야. 나는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다.
당신이 예민해져서 그래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런 말을 들은 남편은 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예민해서 그래?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당신 때문이야? 그 말이 떨어졌을 때 내 안에서 뭔가 철컥하고 무너졌다. 나는 그 순간 왜 내가 이 소리를 들어야 하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그 말은 남편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견뎌야 하는 폭력이 되어버렸다. 그가 화를 내는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냥 지친 사람이 마지막으로 택한 방어였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걸 몰랐다. 딸은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아빠도 힘드니까 그러지. 조금만 참아줘요. 그 참아줘요라는 말 속엔 그럴 수밖에 없잖아 라는 체념과 엄마는 괜찮잖아 라는 기대가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나는 병실 조명 아래에서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문득 거울을 봤다. 눈가엔 주름이 깊었고 입꼬리는 굳어 있었으며 어깨는 본래보다 훨씬 구부러져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게 내 인생인가 싶었다. 누군가를 간병하다. 내 삶이 조용히 사라져버리는 인생. 남편이 쓰러진 그날부터 나는 내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었다. 항상 보호자분, 아내분 혹은 그냥 어머니. 하지만 내 이름은 은자였다. 누구도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니 나도 점점 그 이름을 잊어가고 있었다. 한밤중 남편이 꿈속에서 웅얼거렸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한 단어가 선명히 들렸다. 미안해. 나는 순간 멈췄다. 그 말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너무 늦게 온 사과였고 너무 짧은 말이었고 그 말 하나로 내가 감당한 세월이 보상받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냥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이불 끝자락을 다독였다. 말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내 안에 또 하나의 무언가를 덮어두었다. 병원 생활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나에게 감탄하듯 말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헌신하세요? 남편 복 참 많으시다. 그 말들에 나는 그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느 순간부터 이가 꽉 깨물린 억지 웃음이 되었다. 나는 대단한 게 아니었다. 그저 도망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간병이라는 건 생각보다 더 은밀하고 잔인한 일이었다. 낮에는 환자의 건강을 걱정하고 밤에는 스스로를 원망하게 되고 다시 새벽이 되면 그래도 오늘은 좀 괜찮겠지라며 스스로를 일으켜야 했다. 그 모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렸다. 어느 날은 정말로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허리 통증이 심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가빴고 가래를 뱉게 하려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핑 돌았다. 나는 병실 바닥에 주저앉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섰다. 간호사가 달려왔고 결국 응급실 스트레처에 나까지 실려 내려갔다. 보호자분 탈진이세요. 수면과 식사가 너무 부족하셨네요. 의사의 말은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우습게 느껴졌다. 이 정도쯤이야.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 곁은 병원 간병인이 대신 지켰다. 단 이틀이었다. 하지만 그 이틀 동안 남편은 몇 번이나 울었다고 했다. 은자야, 은자야. 잠결에도 나를 찾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나는 침대에 누워 그 말을 들으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죄책감 같기도 하고 애틋함 같기도 하고 혹은 그냥 미련 같기도 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는 남편도 나 없이 살 수 없게 되었구나.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묘하게 슬펐다. 퇴원 후 병실로 돌아가던 날 남편은 내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처음이었다. 그가 그렇게 우는 건. 나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내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너무 버티지 말고 가끔은 좀 기대자, 응?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환자이자 간병인이었다. 나는 단지 남편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도 단지 내가 돌봐야 할 존재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병원 근처의 작은 찻집에 들어갔다. 허리를 펴고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생각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돌보는 걸까? 남편일까, 나 자신일까? 그 질문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따라다닌다. 그날 찻집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한참을 병원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남편과의 연애 시절을 떠올렸다. 23세 나와 26의 그. 우리는 시장 골목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친구 결혼식에 입을 치마를 고르고 있었고 그는 어머니의 생신 선물을 사러 온 참이었다. 옷가게 앞에서 길을 물었고 나는 수줍게 대답했으며 그건 자연스러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 시절의 남편은 부지런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 우리 집 앞에 도착하면 비닐봉지에 딸기 하나쯤은 꼭 들고 있었다. 이거 아까 장 보다가 봤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던 사람이었다. 우리는 참 자주 걸었다. 공원 강변 골목길. 돈이 없어도 그저 함께 걷는 것만으로 충분했던 시간. 결혼 후 몇 년간은 정말 말 그대로 꿈같은 날들이었다. 새벽 시장에 함께 나가 장을 보고 찌개를 끓이고 텃밭에 호미질을 하며 우린 늙어서도 이렇게 살자던 말. 그 말이 이렇게 진짜로 현실이 될 줄은 몰랐다. 다만 우리가 꿈꾸던 늙어서의 모습은 휠체어와 병상, 침묵과 눈물은 아니었다. 나는 언젠가 남편과 큰 소리를 내며 싸웠던 날도 기억난다. 살림이 어려웠던 시기였고 그는 퇴근 후에도 늘 피곤에 쩔어 있었고 나는 아이와 집안일에 지쳐 있었던 시절.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독한 말을 쏟아냈다. 당신은 날 이해하지 않아. 당신도 내 처지를 몰라. 그 말들이 칼처럼 서로를 찔렀다. 하지만 그 싸움 끝에 우리는 이불을 같이 덮고 서로의 손을 찾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우리는 아직 서로를 안고 버티는 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의 병실에서는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 지금의 우리는 잠든 얼굴을 바라보는 일밖엔 할 수 없고 말보다는 숨소리로 마음을 전해야 하며 과거보다 더 조심스레 눈빛을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나는 고맙다. 언젠가 남편이 말했다. 내가 먼저 가면 너 혼자라도 꼭 잘 살아야 해. 그 말에 나는 화난 듯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당신 없이 사는 삶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 말이 이렇게 오래도록 나를 묶어둘 줄은 그때는 몰랐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언젠가 모양이 바뀌고 그 모양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의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할 생각이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견딜 수 있었어. 그 말 꼭 듣고 싶었어. 그리고 나도 아팠다는 거 알아줘. 그날 밤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잠든 뒤 나는 오래도록 깊은 꿈을 꿨다.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나무 아래 남편과 나란히 앉아있는 꿈이었다. 그는 웃고 있었고 나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듣고 있었다. 깨고 나니 병실엔 여전히 기계음이 깔려 있었고 창문 밖은 싸늘한 새벽이었다. 그러나 그날 아침 무언가가 조금 바뀌어 있었다. 남편이 먼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은자야, 고맙다. 그 말은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그의 손을 더 꼭 쥐었다. 내가 너무 미안해서 말이 안 나왔어. 계속 화만 내고 소리만 지르고. 그는 중간중간 말을 멈추며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나 없이도 너는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괜히 내 인생까지 더러지게 만들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지금껏 누구도 내게 그런 식으로 진심을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 말 한마디가 무슨 기적처럼 내 모든 상처를 낫게 해주진 않았지만 그 말이 늦게라도 왔다는 사실이 나를 붙잡아 주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왜 그동안 한 번도 그 말을 안 했어? 남편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다. 짧고 단조롭던 말들 속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고 명령조였던 말투 대신 조심스러운 부탁이 오갔다. 은자야, 오늘은 내가 스스로 밥 먹어볼게. 고마워 항상. 나는 그 짧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간병은 여전히 힘들었다. 남편의 회복은 더뎠고 내 육체의 피로는 쌓여만 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진 기분이었다. 그 불빛은 아직 아주 약했고 금세 꺼질 것 같았지만 나는 그 불빛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은 남편이 병실 창밖을 오래 바라보며 말했다. 나 있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말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잖아. 마음부터. 그 말에 남편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이 참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조금, 아주 조금 살아있는 느낌을 되찾았다. 남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고 내 표정도 어느새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하지만 간병이 끝난 건 아니었다. 남편의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집으로 돌아갈 시점을 앞두고 의사와 재활 상담이 이어졌다. 집에서도 간병은 계속 필요하십니다. 생활 환경도 정비하셔야 하고요. 그 말은 곧 이제 병원 밖에서도 계속 돌보셔야 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집에 먼저 다녀왔다. 2개월 만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세상의 먼지 냄새가 가슴을 후벼 팠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집안을 둘러보는데 냉장고엔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 거실엔 굳은 먼지, 그리고 화장대 위엔 마지막으로 썼던 나의 립스틱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이상하게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마지막으로 이 립스틱을 바른 날은 언제였지? 그 생각이 한참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한동안 꺼내지 않았던 작은 종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엔 예전에 내가 쓰던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수첩, 오래된 팔찌, 그리고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글이 적힌 노트 한 권. 그건 남편이 아프기 전 아주 잠깐 내가 다시 무언가를 써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쓰던 것이었다. 노트 첫 장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는 다시 나로 살고 싶다. 나는 그 문장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오래 바라봤다. 그 말이 지금의 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고 혼자 집에 하룻밤을 머물렀다. 방 안엔 고요한 어둠만이 가득했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나 자신을 사람으로 느꼈다. 남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숨을 죽이지 않아도 됐고 식탁 위에 음식이 식어가는 걸 죄책감 없이 바라볼 수 있었고 TV 소리를 키워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는지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돌아가기 전 나는 화장대를 열고 그 립스틱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울 앞에 선 내 입술에 색을 얹었다. 그건 화장이 아니라 다시 살아있음의 표시였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위해 하고 싶었던 일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말했다. 그래, 넌 아직 여기 있어. 남편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내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예뻐졌다.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만큼 웃었다. 그리고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나도 이제 조금은 나로 돌아가야 해. 남편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회복이 빨라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집에서의 일상이 중요해질 시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두려웠다. 병원이란 공간은 불편하고 지치긴 했지만 간병에 분명한 규칙이 존재했다. 간호사가 있었고 의사가 있었고 누군가 책임을 나눠줄 구조가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그 모든 무게는 다시 내 어깨 위로 내려앉을 것이었다. 퇴원 당일 남편은 환자복을 벗고 모처럼 바지와 셔츠를 입었다. 조금 어색해했지만 나는 그런 그의 모습이 참 오랜만에 사람 같아서 좋았다. 집에 가면 뭐 하고 싶어? 내가 물었더니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가 해주는 된장찌개. 그 냄새가 자꾸 생각났어. 그 말에 나는 괜히 울컥했다. 고작 찌개 하나로 이 사람이 삶을 견뎌냈구나 싶었다. 집에 돌아오자 모든 게 낯설었다. 익숙했던 가구도 창밖 풍경도 바닥에 스민 먼지도 이상하게 이질적이었다. 남편은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다. 그 자리엔 그가 쓰러진 이후로 아무도 앉지 않았었다. 나는 부엌에서 조용히 된장찌개를 끓였다. 뚝배기 안에서 된장과 마늘 냄새가 올라오고 김이 피어오를 때 나는 울컥한 감정을 눌렀다. 그건 그저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보겠다는 작은 선언처럼 느껴졌다. 식사를 마친 뒤 남편은 말했다. 은자야, 이제부터는 나도 너를 좀 돌보고 싶어. 그 말은 처음 듣는 고백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내가 뭐가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혼자였던 거. 말 못하고 숨기고 울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팠던 거.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았다. 정확히 그거였다. 그날 밤 남편은 내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자신의 두려움, 자존감의 무너짐, 내게 느꼈던 죄책감. 그 말들 속엔 사랑보다 더 오랜 감정이 오래도록 숙성되어 있었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이 사람도 견디고 있었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느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오래 자기 입장만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다. 남편은 식후에 설거지를 하려 했고 나는 그에게 운동을 권하며 하루를 함께 설계하기 시작했다. 작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 서로를 위한 배려가 생겼다. 그건 연애 시절의 설렘은 아니었지만 오랜 시간 쌓인 존중의 결과였다. 이제 나는 안다. 누군가를 간병한다는 건 그저 몸을 돌보는 일이 아니라 관계의 언어를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걸.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좋았다. 남편과 나는 함께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다. 그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나는 그 옆에서 천천히 보폭을 맞춰 주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공기가 따뜻했고 우리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매일 남편을 챙기고 있다.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운동을 도우며 그의 하루를 함께 설계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나 자신도 함께 포함시킨다. 아침엔 잠시 산책을 나가고 점심 이후엔 책을 읽고 가끔은 조용히 노트를 펼쳐 내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그건 아주 작은 변화이지만 나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 며칠 전 남편이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제안했다. 은자야, 다음 주엔 우리 근처 바다 한번 다녀올까? 너무 먼 데는 힘들겠지만 파도 소리 너도 좋아했잖아.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순간 울컥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이제 내 취향을, 내 감정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도 낯설고 한편으론 고마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첫 장에 적어뒀던 문장, 나는 다시 나로 살고 싶다. 그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 나는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나를 지키며 살아간다. 그건 내 삶의 선언이자 이 모든 시간의 요약 같은 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희생을 자랑처럼 말하지 않는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내 존재의 전부로 삼지도 않는다. 하지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끝까지 마주해 보았다는 경험은 내 삶을 더 깊고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남편은 여전히 천천히 회복 중이고 나는 여전히 그를 돌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더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당에 국화가 폈다. 햇빛 아래서 남편은 그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거 당신이 작년에 심은 거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잊었을 줄 알았는데 기억했네. 남편도 웃었다. 이제 너한테 조금은 더 신경 쓰고 살게. 나는 그 말이 늦은 약속일지라도 소중한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제 남편은 혼자서도 조금씩 걷고 스스로 식사를 챙기기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남편의 다리를 주물러주고 저녁이면 함께 텔레비전을 봅니다. 그 일상은 누구에겐 평범하겠지만 우리에겐 서로를 다시 만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쓰면서 나 스스로도 많이 울고 웃었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고 가끔은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했던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조금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만약 지금 누군가를 돌보느라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면 부디 오늘 하루 단 1시간이라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해요. 누구를 사랑하든 그 전에 우리는 먼저 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도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당신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